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오늘 금요일 두 분 모셨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오늘 그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두 번째 날입니다. 후보들 새벽부터 굉장히 바쁜데 일단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20대 젊은 층 공략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한강 이남 열세 지역을 주로 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게 전통적으로 지지를 많이 표했었던 청년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20대에게 소구력 있는 공약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공약 이런 건 좀 크게 얘기해도 된다고 보는데 정자와 난자를 얼리는 냉동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20대에게는 또 대학생들에게 또 1%를 또 추가로 주는 국군 장병들에게 적금을 만들시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표심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게 반감이 높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오기 힘든 지역들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가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보통 총선을 보면 지역구로 나누면 금관구 노도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보수가 어려운 금천 관악구로 노원, 도봉, 강북구 이런 지역들을 주로 돌면서 좀 공략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의 어떤 선거 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좀 이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복원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기본 전략인 것 같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는 판단 하에서 확장하는 전략. 그러니까 한쪽은 핵심 지지층 복원에 목표를 두고 있고 한쪽은 확장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 초반 구도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이 20, 30대 지지율이 높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40대, 50대는 약간 반반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과거에는 청년 세대 2030 세대들이 조금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구도가 깨진 건 맞죠. 소위 이제 일부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20대의 보수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의 보수 정당 후보 지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을.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속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죠. 버니 샌더스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최초로 태어난 자기 신의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주변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내가 막상 돈을 벌게 되고 직장인이 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유지하거나 영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밥그릇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고 실제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졌고 영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부동산 정도 하나를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악화된 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믿는 층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금의 여론조사로 좀 여론 지표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2030 세대의 오세훈 후보 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오창석 평론가나 저는 유튜브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체감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이제 세대들하고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많이 다르죠. 유튜브 같은 데나 혹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게 단편적인 그 뉴스 소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거로 좁혀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보니까 ARS 조사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20, 30대에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대, 30대가 응답률이 낮다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0, 30대라고 답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20, 30대인지를 ALS로는 좀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보수 정당 쪽으로 좀 쏠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연령층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의 특성을 같이 좀 고려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좀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구상하는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다 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ARS로 이제 전화로 하는 것과 아니면 직접 이제 인터뷰식으로 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응답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실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떤 건지 좀 어쨌든 4월 7일 지나고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0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투표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40대 정도 했었고 이번에는 워낙 이제 내년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서울, 부산이란 너무 굵직한 선거이기 때문에 한 50% 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표율에 대해서. 어쨌든 선거가 가열되면 네거티브 공세 뭐 당연히 가열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또다시 중증 치매 환자 이런 표현 썼습니까?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2019년입니다. 광화문 집회 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자 강서구 증미역 앞에서 이제 유세를 펼치다가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라고 이 부분은 그냥 지적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긴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야당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말은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여권이 지적하는 목소리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써서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하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애인 비하 발언이 들어간 이 표현이 잘못됐다.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3월 22일 김은혜 대변인은 꿀먹은 벙어리다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 3월 23일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당일에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만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 등등 계속해서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총체적으로 이 장애인 비하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계속 어떤 비하 발언으로 이제 가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이 나왔던 어떤 장소, 상황 이런 거를 좀 같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이제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게 2019년에 이제 그 행사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연일 이어지던 과정이고 실제로 오세훈 그 당시 전 의원의 앞뒤로 했었던 연단에 올랐었던 사람들의 발언이 대체로 다 그런 풍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이 원래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장의 분위기에 또 휩쓸리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있죠. 그런 측면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이제 야권 후보로 이제 확정되기 전에도 이 말에 관련된 구설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뭐 고성국 TV라는 소위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에 출연했을 때도 비슷하게 뭐 조선족이랑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광진구 총선에서 진 거다. 굉장히 사실은 그럼요 혐오성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좀 많이 놀랐던 게 그래도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고 다음 선거도 어쨌든 치러야 된다라고 상황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까지도 보듬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해당하는 단체라면 해당하는 집단에 속한다면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표현 자체가 내 편과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1,000만 명인데 내 편과 내 편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체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지역 구민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최근의 구설수들 맥락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바라볼 때 사실 제일 걱정하는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게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혹은 현장하고 점점 이제 마주칠 일이 많아질수록 점수를 까먹었었던 게 이제 과거 오세훈 후보의 이제 선거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20대 총선 때 이제 종로에서라든지 21대 총선 때 고민정 의원하고 붙었던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때도 대체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잘 나오다가 현장의 유세가 시작되면
점수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렇습니까? 네. 그 패턴 때문에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발언도 그런 맥락의 걱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하루하루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들이 하루하루 주목을 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문장씩 이분은 뭔가 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안철수 대표가 당에 들어와 경쟁했다면 아마 후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을? 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언론들이 이 정도로 지켜보고 있으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 한마디는 해줘야죠, 뭐라도. 그리고 단일화에 응해줘서 고맙다라든지. 그 안철수 후보가 지원 유세 나섰거든요. 그렇죠. 1분 만에 자리를 떴다라는 기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유사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1분 정도 듣고 있다가 못 참고 결국 내려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당을 이끄는 대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오세훈 후보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비하하면 안 되고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정당의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1분 넘기지 못했다. 가버렸습니다. 네. 결국 1분, 그러니까 최대치가 1분이었던 거예요.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고 내려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제 수습을 하려고 이후에 개인 일정이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일찍 자리를 떠야 했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그렇군요. 그런 상황까지 좀 드러난. 여기까지 취재가 들어갔군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찬석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맞고 단일화에 어쨌든 이벤트 효과를 굉장히 쭉 올린 건 사실이고 게다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1분이 최대치다 이건 너무 좀 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안 대표가 들어갔으면 아마 후보가 됐을까요?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는? 사실 이제 그 말은 뭐 일종의 이제 돌려주는 덕담의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단일화 초기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했었던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초반부터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건 이제 그때도 지적이 됐던 거지만 안철수 대표는 공당의 대표거든요. 뭐 의석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게 원내 정당의 대표인데 당 대표한테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예의가 아니라고 그쪽에서 이제 받아쳤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두고 안철수의 사당이라고 이제 낙인을 찍는 그런 어떤 효과까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뭐 후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만한 얘기죠. 그게 가능했을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안 대표를 어쨌든 한 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워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은 사라질 꿈이다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로 굉장히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윤석열 전 총장. 별의 순간을 포착한 듯 하다면서 5월 중순쯤에 시기까지 못 박았어요.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선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 건데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지켜 세우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대선 지지율이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일단은 현직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죠. 자유로운 상황이고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5월부터는 사실은 곧바로 대선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은 바로 하긴 조금 그렇고 한 5월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전 손짓을 하고 있다. 계속. 할 거면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면은 야권이 승리라면 기세를 타고 야권의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패하면은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를 보면 새로운 슬로건으로 재탄생한 곳은 별로 없고요. 보통은 외부 수혈, 외부의 영입 인사, 젊은 피 또는 가장 강력한 외부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제 개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잘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전 손짓을 하면서 별의 순간을 포착할 것이다. 뭐 대권 승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제 오창석 평론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라는 것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발언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욕망을 중심으로 재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갖고 있을까를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같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CBS 인터뷰입니다.
진행자가 정계 개편 관련된 질문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나는 이제 나갈 거니까 정계 개편을 밖에서 구경하는 게 재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외부로 나가서 이 제3지대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이 플랫폼을 구성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간판으로 세울 수 있는 구상까지도 혹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그 욕망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역할을 좀 하고 싶을 테고 네. 내 역할은 끝났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계속 하고 싶을 테고 그렇다면 킹메이커를 킹메이커 되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메신저 소통하는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측과 네. 국민의힘 이 사이에서. 네. 네.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너무 강력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라는 꿈은 어느 정도 접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조율,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전체적인 레이스를 자신이 이끌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이슈에 편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정치검사, 민주주의의 독초 이런 표현을 썼네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네, 일단은 뭐 정치군인 세상을 끝내자. 정치군인은 물리쳤지만 30년이 지나 촛불로 세운 나라에 정치 검사가 등장하는 것은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의 정원을 망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과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는 정치 행보를 걸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했던 모든 내용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든 윤석열 총장이 뭐 당장 국민의힘과 조인하진 않겠지만 정치권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수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전직 검찰총장이거든요. 바로 직전에. 네. 근데 이게 뭐 한두 해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곧바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전직 검찰총장. 네. 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검찰청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을 보장해주는 이유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죠. 정치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의미로 총장 임기를 보장해준 건데 네. 그 총장이 그러면 바로 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이전에 임기 동안에 해왔었던 모든 수사 행위들이 곧바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야심과 연관돼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과연 우리 정치나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바람직한 현상일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찬반을 떠나서 그건 일단 전혀 별개로, 직전에 네. 검찰총장이란 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것이 과연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들어오게 될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전에 했었던 뭐 울산시장과 관련된 선거 관련된 뭐 이거라든지 네. 혹은 청와대를 겨냥했었던 수사들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정권 견제를 위한 법 집행을 위한 행위였느냐? 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살짝 짚어보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몇 번째입니까?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여론조사 3등인데 왜 TV 토론에서 제외시키느냐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3등으로 계속 잡히는 건 맞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후보를 맞아요? 내지 않기로 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당 시대전환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당 후보는 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후보를 했기 때문에 뜻밖의 이제 그 원외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이제 3등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 말씀드리면 5석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아니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아니죠. 최근 4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아니죠. 언론기관이 실시해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후보인데 다 아니기 때문에 네, 조건에 안 맞습니다. 조건에 안 맞는 뭐 이제 허경영 후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TV 초청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이제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가 이제 3자 대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가요? 이수봉 후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민생당이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었던 그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전 그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켜서 3자 후보 토론이 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5명이라고 했었던 것부터가 팩트가 틀린. 이게 복합적으로 다 틀린 거죠, 결국에는. 사실 네티즌 댓글을 보면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허경영 후보가 만약에 TV 토론에 참여한다면은 일단 시청률은 대박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라도 모셔야 되는 건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번, 2번 후보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서로를 드러내고 상대에게 공격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후보가 끼어버리면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후보가 끼어버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먼 얘기를 해버린다면 또는 양쪽 두 후보를 다 공격해버린다면 불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중요한 건 법상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시청자들의 염원은 이뤄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경 후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오래 남는 명언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운전하다 봤는데 길거리에 그 플랜카드 걸어놓잖아요. 허경 후보 측에서 저 워딩을 그대로 따가지고 또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알아봤고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좀 상황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검찰이 지금 내세우는 명분은 그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이 부각되는 시점이 버닝썬에 대한 그 논란이 터졌던 시점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제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과 관련된 사건이고 경찰이 굉장히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혹시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 건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검찰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혹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거나 혹은 사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일단 이 당시 이제 2019년 3월인데 청와대와 경찰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이 들어서면서 이 당시에서 물타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검찰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물타기고 뭐시고 다 떠나서 그때 끝났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다 청와대에서 눈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김학의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버닝썬을 덮으려고 김학의 전 차관 건을 키웠다라고 하기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 수사가 너무 좀 국민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워낙 크고 워낙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검사 불패 그 신화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인데 얼굴도 다 드러나 있고 영상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막상 그 혐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언론에 대한 의혹 사건으로 이제 장자연 사건이 있다면 검찰에 대한 의혹 사건으로는 이 김학의 사건이 있는 대표적이죠. 건데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저거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건을 버닝썬을 덮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것이다. 과연 이거를 이제 다른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지
검찰이 왜 이 사건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전 국민이 다 김학의 전 차관 같아라고 했는데 검찰만 우리는 잘 모르겠어.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경을 좀 다시 쓰시든지.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렵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나도 깨끗한 느낌이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화질이 4K니까요. 거의 뭐. 네, 그리고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입니다. 네.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검경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둘 다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쪽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이게 계속 뭐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